2008년 6월, 인천은 이미 여름의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은 도시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출근하고 항만에는 트럭이 줄지어 오갔다. 그 속에서 박동호는 늘 하던 대로 아침 일찍 눈을 떴다. 그는 인천에서 중소기업의 가전제품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37살, 결혼 10년 차, 두 아이의 아버지. 누구나 알고 있는 평범한 사람, 특별할 것 없는 가장이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표면만 평온했다. 안쪽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숫자와 약속들이 그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이 점점 심해졌고 영업 목표는 매달 높아졌다. 거래처에 쌓인 외상금, 밀린 카드 대금, 개인 사업으로 빌린 대출이 뒤섞여 있었다. 그가 감당해야 할 빚은 6천만 원을 넘겼다. 낮에는 거래처를 돌고 밤에는 영수증과 메모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다. 아무리 해도 균형은 맞지 않았다. 아내 김미숙은 그가 요즘 말을 아끼는 걸 느꼈지만 남편의 피곤함을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로 여겼다. 동호는 겉으로는 여전히 성실했다. 동료들은 그를 믿음직한 선배라 불렀다. 점심시간에도 후배의 실적을 챙기며 거래처 담당자에게 인사 전화를 거는 걸 잊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집에 돌아오면 서랍 속에는 국세청의 독촉장이 쌓여갔다. 세금 체납 통보서, 신용카드 한도 초과 안내문, 대출 상환 기한 통보서. 그 모든 종이들이 그를 조용히 몰아세웠다. 그는 언젠가부터 작은 바다로 향했다. 영종도 근처에서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일종의 피난이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복잡한 생각이 잠시 멎었다. 바다 위에서는 회사도 빛도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늘 그렇게 생각했다. 잠깐이라도 사라지고 싶다. 하지만 그는 늘 돌아왔다. 가족이 있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라고 부를 때면 다시 현실로 내려앉았다. 2008년 6월 14일 토요일 아침. 그는 미숙에게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영종도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그리고 날씨가 괜찮으면 잠깐 낚시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내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주말에도 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도시락을 싸주며 조심히 다녀오라 했다. 그날 오전, 그는 인천항 근처 보트 대여소에 들렀다. 사장은 그를 기억했다.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 늘 혼자 와서 작은 낚싯배를 빌리던 손님. 그는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연료가 가득 찬 1인용 보트를 빌렸다. 바다는 평온했고 하늘에는 흐린 구름이 10개 걸려 있었다. 대여소 주인은 오후에 비가 올 수도 있다며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금방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나갔다. 그날 오후, 인천에는 갑작스러운 해풍이 불었다. 해안가 사람들은 텐트를 접고 서둘러 돌아갔다. 하지만 작은 낚싯배 하나는 돌아오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도 보트는 항구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여소 주인은 혹시 다른 곳에 정박했을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해양경찰이 출동해 해안을 수색하던 중 영흥도 근처 해상에서 작은 보트를 발견했다. 엔진은 멈춰 있었고 연료는 모두 소진된 상태였다. 낚싯대와 낚시통, 그리고 접혀있는 구명조끼 한 벌이 있었다. 보트는 약간 긁힌 흔적이 있었지만 뒤집힌 자국도 피의 흔적도 사람의 흔적도 없었다. 바람은 이미 잦아들어 있었다. 그가 실수로 바다에 빠졌다고 보기에는 정황이 어정쩡했다. 보트 대여소 근처 주차장에는 여전히 그의 회사 차량이 있었다. 안에는 계약서와 영업서류, 도시락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강제로 열린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즉시 가족에게 연락했다. 미숙은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남편이었다. 경찰은 실종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그날 이후 인천해양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헬기와 수색선이 투입되고 자원봉사자들이 해안을 따라 걸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옷가지 하나,
신발 한 짝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날씨는 점점 더워졌고 수색 범위는 줄어들었다. 언론은 짧게 다뤘다. 인천 해상에서 남성 실종, 보트만 발견, 기사 아래에는 몇 줄의 추측성 댓글이 달렸다. 이 며칠이 지나고 경찰의 공식 기록에 한 줄이 적혔다. 보트 발견. 탑승자 실종. 사망 추정, 그것이 사건의 끝이었다. 회사는 그의 사망보험금을 처리할 근거가 없다며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은행은 대출 상환을 계속 청구했다. 국세청은 체납액을 미숙에게 통보했다. 가족의 삶은 순식간에 불확실해졌다. 아이들은 매일 같은 질문을 했다. 아빠는 언제 와요?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물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무책임하게 사라졌다고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바다로 스스로 들어갔다고, 어떤 이는 도망쳤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박동호의 이름은 결국 신문에서 사라졌다. 회사에서도 그의 책상은 정리되었고 서류철만 남았다. 그의 친구들은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다가 점점 잊혀갔다. 인천항 근처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고 바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흔적은 보트 대여소의 낡은 장부에 남아 있었다. 대여 일시 2008년 6월 14일 오전 9시 20분. 현금 결제, 단독 이용. 그 밑에 적힌 짧은 메모 한 줄 별표 날씨 맑음, 오후 바람주의. 별표 그 한 줄이 그의 마지막 기록이 되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는 법이다. 그러나 그의 가족에게는 시간이 멈춰 있었다. 인천 바다는 그날 이후로도 수많은 배를 받아들였고 수많은 이들이 떠나갔다. 하지만 박동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왜 그날 바다로 나갔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고 그의 이름은 점점 더 조용히 가라앉았다. 인천해양경찰의 수색은 일주일 넘게 이어졌다. 처음에는 모두가 구조를 기대했다. 그는 헤엄을 잘 쳤고 근처 어민들도 혹시 표류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는 점점 줄어들었다. 수색선이 바다 위를 오가고 헬기가 머리 위를 돌았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다. 뉴스에서는 짧게 진천해상 실종 사건, 수색장기화라고 보도했을 뿐이었다. 경찰은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가족에게는 사망 추정지라는 문서가 전달되었다. 그러나 시신이 없다는 이유로 법적인 사망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김미숙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남편이 떠난 날의 아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소처럼 도시락을 챙겨주던 기억, 그가 말했다던 짧은 한마디, 그날의 조용한 표정.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아버지가 출장 중이라고 생각했다. 첫째는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릴 때 여전히 아버지를 그렸다. 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이는 곧 돌아온다고 말했다. 며칠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위로의 전화가 쏟아졌다. 친척들이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연락은 줄었고 주변의 시선은 점점 냉정해졌다. 일부는 그가 빚 때문에 도망친 것이라고 추측했다. 미숙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믿음이 뒤섞였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 회사에서는 그의 자리를 임시직으로 채웠다. 동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일은 계속 돌아갔다. 영업부장은 조심스럽게 보험사와 연락했지만 법적 사망 확인이 없어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미숙은 보험사 창구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직원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현실은 무심하게 닫혀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생활은 힘들어졌다. 남편의 월급이 끊기자 미숙은 근처 학원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다. 저녁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남편의 서류함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거래처 명함, 미수금 내역, 그리고 손으로 적은 숫자들이 가득했다. 빚이 생각보다 컸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마지막까지 그 사실을 감추려 했다. 미숙은 그 마음을 이해했다. 부끄러움, 책임감,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체면. 아마 그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을 것이다. 수색이 종료된 후 경찰의 보고서는 짧았다. 보트 회수, 연료 소진, 탑승자 미발견. 그 문장은 너무 단순했다.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절망은 기록되지 않았다. 관공서의 문서에는 감정이 없었다. 미숙은 매일같이 관할 파출소로 전화를 걸었다. 담당 형사는 늘 같은 대답만 했다. 추가 단서는 없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을 조금씩 실감했다. 그 무렵 인터넷 포럼과 커뮤니티에도 이 사건이 언급되었다. 일부는 새로운 삶을 택한 것 아니냐고 썼고 또 다른 이들은 그럴 리 없다고 반박했다. 사람들은 낯선 사건을 이야기거리로 소비했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였던 사람은 어느새 실종 남성이라는 짧은 단어로 불렸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왔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다. 경찰은 수색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미숙은 그날 관공서 창구에서 담당자의 입에서 그 말을 들었다. 그 짧은 문장이 모든 희망을 끊었다. 돌아오는 길, 사람들의 일상은 그대로였고 그녀만이 다른 시간 속에 있었다. 이 며칠 뒤 회사에서 보내온 서류 봉투를 열었다. 미지급 급여와 적립금 내역서였다.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미숙은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는 여전히 실종자였고 가족은 여전히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아이들은 밤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고 미숙은 잠들지 못했다. 냉장고에는 그가 좋아하던 반찬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인천항 근처의 보트 대여소 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날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달랐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조용했고 정돈된 모습이었다고 했다. 그 말은 오히려 더 많은 추측을 불러왔다. 사람들은 각자의 해석을 했다. 어떤 이는 우발적인 사고라 믿었고 어떤 이는 의도적인 실종이라 말했다. 언론은 며칠 뒤 그를 부채로 힘들었던 가장의 비극이라 요약했다. 그 문장은 사실이었지만 그가 어떤 마음으로 바다로 나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김미숙은 남편의 가방을 꺼내 남은 물건들을 정리했다. 영수증, 메모지, 그리고 낡은 만년필 하나. 그녀는 그 펜을 잡고 며칠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평소처럼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자꾸 떨렸다. 그녀는 매일같이 뉴스를 확인했다. 인근 해안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경찰은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 몇 달 후 그런 뉴스에도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 감정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고통이 너무 오래되어 익숙해졌기 때문이었다. 겨울이 오자 수색대의 마지막 보고서가 도착했다. 탑승자 박동호, 실종 추정, 사망 가능성 높음. 문장 끝에는 아무 마침표도 없었다. 그해 연말 김미숙은 가족등록부에서 남편의 이름 옆에 작은 괄호를 붙였다. 별표, 실종. 별표. 그 표기는 법적인 절차였지만 그녀에게는 생생한 상처였다. 기우들은 여전히 인사를 건넸고 교회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남겼다. 그러나 아무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미숙은 그저 하루를 버티며 살았다. 아이들은 조금씩 성장했고 남편의 기억은 점점 사진 속 얼굴로만 남았다. 그의 이름은 경찰의 기록에서 사라졌다. 파일 번호만이 남았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로 표시되었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바다는 여전히 조용했고 진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천의 바람이 바뀌고 계절이 돌아와도 그날의 해류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을 맴돌았다. 시간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흘러갔다. 박동호가 사라진 지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김미숙은 매일 아침 남편의 이름이 적힌 등기우편을 받았다. 은행에서 온 독촉장, 신용카드사에서 온 안내문, 세금 체납 통지서. 남편이 없다는 사실은 행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었다. 모든 문서는 여전히 그의 이름으로 발송되었다. 미숙은 그 서류들을 하나씩 모아 서랍 깊숙이 넣었다. 열어볼 때마다 숨이 막혔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도 남편의 실종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동료 몇 명이 장례식처럼 조용히 모여 식사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박동호의 이름은 사내 전산망에서 삭제되었다. 보험사에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미숙은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절차는 복잡했고 비용이 들었다. 남편의 월급이 끊기자 생활비는 빠르게 줄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며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마트 계산원, 청소 아르바이트, 새벽 배달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 잠이 부족했지만 그럴수록 정신을 붙잡았다. 아이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밤마다 방 안에서 혼자 눈을 감으면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금방 다녀올게. 그 약속은 아직도 남아있었다. 2009년이 되자 주변의 시선은 차가워졌다. 어떤 이들은 남편이 떠난 이유가 있겠지라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책임감 없는 사람지라고 했다. 미숙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입술을 꼭 다물었다. 사실 그녀 자신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심했다. 혹시 정말 그가 스스로 떠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죄책감으로 바뀌었다. 믿음을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부재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제각기 달리했다. 첫째는 학교에서 조용히 지냈고 둘째는 친구들과 싸움을 자주 했다. 교사가 상담을 권했지만 미숙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대신 주말마다 교회에 데리고 갔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동안 그녀는 마음속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살아있다면 제발 돌아와 달라. 3년이 지나자 행정 절차가 움직였다. 인천가정법원에서 실종 선고 신청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다. 미숙은 망설였다. 남편을 완전히 죽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생계를 유지하려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실종일자, 그리고 사망 추정 사유가 적혀 있었다. 판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2011년 8월, 박동호는 공식적으로 사망자로 등록되었다. 미숙은 그날 서류를 들고 법원을 나왔다. 종이 한 장으로 남편의 생이 끝난 것이다. 그 서류 덕분에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매달 생계보호비가 나왔다. 그러나 그 돈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어떤 문장이 떠올랐다. 죽음을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생활은 조금 나아졌지만 공허함은 그대로였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TV를 켜고 웃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늘 조용했다. 동호의 물건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옷장 속 셔츠, 낚시도구,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 미숙은 그 물건들을 버리지 못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몇 번이나 남편의 휴대전화를 다시 켜보려 했다. 배터리는 이미 오래전에 방전되었지만 충전기를 연결하면 혹시 메시지라도 남아있을까 기대했다. 화면이 켜지지 않자 다시 끄고 조용히 서랍에 넣었다. 그 작은 기계조차 그와의 연결이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다. 주변 사람들은 재혼을 권했다. 아직 점잖아요. 아이들도 아버지가 필요하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그는 어디선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그 희미한 가능성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2012년,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교사는 졸업장 수여식의 보호자 서명을 요청했다.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빠는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이 종이 위에 남았다.
미숙은 눈을 감았다. 아이의 성장 속에서 현실이 더 선명해졌다. 세상은 남편의 부재에 익숙해졌지만 가족에게는 여전히 낯설었다의 시간이 더 흐르자 사람들은 이 가족을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동정도 오래가지 않았다. 동호의 이름은 이웃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고 그의 부재는 하나의 과거가 되었다. 그러나 미숙에게 그 시간은 여전히 현재였다. 그녀는 밤마다 일기를 썼다. 오늘도 돌아오지 않았다. 꿈에서 봤다. 이 짧은 문장들이 노트 한 권을 채웠다. 그 노트는 그녀가 세상과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워 오직 글로만 남겼다. 3년 후 보험금과 사회보장비로 근근히 생활이 유지되었다.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공부에 매달렸다. 미숙은 조금씩 현실에 적응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가끔 뉴스에서 실종 후 재등장한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마음이 요동쳤다. 혹시 그가 살아있다면, 어딘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 밤이 깊어지면 창문을 통해 멀리 바다 쪽 불빛이 보였다. 그 불빛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깜빡였다. 미숙은 그 불빛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우리를 잊지 마요.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오래전에 마른 대신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아이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그녀는 여전히 일터와 집을 오갔다. 남편의 존재는 문서 속 이름으로만 남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가 살아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매일을 이어갔다. 아무 변화도 없었지만 그 무표정한 나날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삶이었다. 그 후로 몇 년이 더 흘렀다. 박동호라는 이름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지워졌다. 그러나 가족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돌아올 사람이었다. 법적으로는 죽은 남자였고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지만 미숙의 하루는 여전히 그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는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견딘 방식이었다. 2008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 부산 해운대의 한 골목에서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자신을 최민석이라고 소개했다. 신분증은 새로 발급된 것이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주도로 되어 있었다.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은 없었다. 말투는 표준어였고 억양에는 약간의 인천식 흔적이 섞여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금세 편하게 느꼈다. 그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특유의 온기가 있었다. 자신이 최근에 회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는 근처의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일은 단순했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많았다. 손님들은 그를 좋아했다. 농담을 잘했고 상황을 가볍게 넘기는 재치가 있었다.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골들이 생겼고 사장은 그를 믿었다. 돈을 꾸준히 모으며 그는 자신만의 생활 리듬을 만들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일과가 끝나면 근처의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방에는 필요한 물건만 있었다. 새로운 사람처럼, 새로운 인생처럼 그는 아무 흔적 없이 그곳에 정착했다. 몇 달 뒤 부산 지역의 소규모 라디오 방송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지원했다. 면접관은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흥미를 보였다. 낮고 안정된 음색,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말투. 그렇게 그는 방송국의 기술 보조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엔 장비를 옮기고 음향을 조정하는 일만 맡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방송 진행자들이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필요할 때는 대본을 읽어주거나 광고 멘트를 대신 녹음하기도 했다. 방송국장은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한번 직접 진행해보지 않겠어요? 그는 거절하지 않았다. 2009년 초 부산 FM의 심야 프로그램 사람의 온도에서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전파를 탔다. 내용은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고 짧은 생각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는 사람의 말을 듣는 재능이 있었다. 누구의 사연이든 진심으로 읽었고 그 속의 감정을 묘하게 끌어올렸다. 청취자들은 그의 진솔한 어조에 빠져들었다. 어느새 라디오의 민석 씨는 지역에서 꽤 알려진 이름이 되었다. 방송 덕분에 그는 여러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여성 리나영이 있었다. 그녀는 방송국 인근 카페에서 일하며 가끔 사연을 보냈다. 둘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어느 날 함께 식사를 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거의 말하지 않았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가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웃으며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영은 그 말을 농담처럼 받아들였다. 그는 사람을 향해 열린 태도를 유지했지만 자신의 내면은 철저히 닫혀 있었다. 시간이 흘러 둘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2011년 봄,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증인도, 하객도 거의 없었다. 그는 결혼신고서에 단정한 글씨로 최민성이라고 적었다. 나영은 그가 그런 이름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쓰는지 놀랐다. 그에게는 이미 오랫동안 그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다. 결혼 후에도 그는 여전히 방송 일을 계속했다. 프로그램의 인기가 올라가자 부산 FM은 그를 정식 진행자로 승진시켰다. 그의 방송은 늘 따뜻했다. 누군가의 외로움, 실패, 두려움을 다루면서도 절망으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청취자에게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오는 말을 건넸다. 그 말은 자신에게도 필요했던 문장이었다. 2013년, 그와 나영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그는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었다. 하늘처럼 자유롭게 살라는 뜻으로 최하늘이라 불렀다. 그는 방송에서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에게 자신의 청춘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들 그가 한때 어떤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고 짐작했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런 질문을 피할 때마다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라디오 이외에도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했다. 독거노인 돕기, 청소년 상담, 자선 행사 등에서 늘 앞장섰다. 사람들은 그를 진심 어린 사람으로 기억했다. 부산 FM의 한 PD는 그를 보통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과거는 더 미스터리로 남았다. 어느 날 방송국의 인사기록 담당자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그의 신원 정보를 다시 확인했다. 주민등록 발급일이 2008년 6월이었다. 이전 주소 기록이 없었다. 담당자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깊게 묻지 않았다. 그는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이 아니었고 오히려 방송국을 성장시킨 사람이었다. 그는 가끔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복용했지만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편두통이라고 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는 왼쪽 눈에 이상을 느꼈다. 검사 결과 종양이 발견되었고 수술로 한쪽 눈을 잃었다. 수술 후 그는 안대를 착용했다. 사람들은 그를 단대 진행자라고 불렀다. 그는 그 별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서 더 흥미롭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고 방송에서도 밝은 목소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종종 방송이 끝난 뒤 혼자 스튜디오에 남아있곤 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그의 내면에 남아있었다. 그는 그 기억을 의식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결핍된 감정만큼은 느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었다. 그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어쩌면 바다에서 건져 올린 이름일지도 모른다. 그 문장은 오직 그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 주변의 누구도 그의 과거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충분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다만 그 자신만이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매일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가 처음 부산에 도착했을 때의 공백, 그리고 새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 사이에는 어떤 연결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지금 눈앞의 삶에 충실하려 했다. 아내와 아들,
청취자, 방송국 동료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로 정의했다. 세상은 그를 그렇게 받아들였다. 누구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냥 최민석이었다. 2016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전국 방송 미디어 박람회에는 각 지역 방송 관계자들이 모였다. 부산 FM에서도 대표로 최민석이 참석했다. 그는 부산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초청을 받았고 행사장에서 청취자와 소통하는 공개 세션을 맡았다. 무대 위에서 그는 여느 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질문을 던지고 짧은 조언을 덧붙이며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관중석 맨 뒤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김지은, 인천 출신의 대학원생이었다. 그녀는 방송학 전공으로 이 박람회를 취재하러 왔다. 진행자, 명단에서 최민석이라는 이름을 처음 봤을 때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무대 위 남자가 말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눈빛이 멈췄다. 그의 억양, 단어를 고르는 방식, 목소리의 울림. 너무 익숙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릴 적 가족 사진 속에서 본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메모하던 펜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남자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익숙함이 있었다. 8년 전 인천에서 실종된 작은아버지 박동호. 그녀는 확신했다. 그 사람이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다. 그는 안대를 하고 있었고 몸집도 조금 달라졌으며 이름도 전혀 달랐다. 그러나 목소리와 표정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행사장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른 뒤 휴대전화를 꺼냈다. 인터넷에서 박동호 실종 사건을 검색했다. 2008년 인천 해상 실종. 사망 추정.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된 상태였다. 그날 밤 그녀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럴 리가 있니? 이미 죽었다고 했잖아. 하지만 지은은 확신했다. 다음 날 그녀는 오빠 2명과 함께 박람회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그가 참석한 부스를 찾아가 조용히 지켜봤다. 가까이에서 볼수록 확신은 더 강해졌다. 오빠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다가가 말했다. 실례지만 혹시 인천 출신 아니세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형제들은 사진을 꺼냈다. 오래된 가족 사진 속의 남자와 그가 너무 닮아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물었다. 이 사람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아버지예요. 박동호 씨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형제들은 결국 물러났다. 그러나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 실종자의 가족으로서 신원 재확인 요청을 제출했다. 경찰은 처음엔 웃으며 말했다. 사망 선고가 난 지 벌써 몇 년인데요. 하지만 그녀는 사진과 녹취를 제출했고 담당자는 호기심을 느꼈다. 부산지방경찰청에 협조 요청이 내려갔다. 방송국 측에서는 이 사건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경찰은 법적 절차에 따라 그의 지문을 채취했다. 이 며칠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왔다. 일치율 100%. 부산의 방송인 최민석은 8년 전 인천에서 실종된 박동호와 동일 인물이었다. 그 결과가 전달된 날 부산 FM 내부는 큰 혼란에 빠졌다.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방송국장은 기자의 전화를 피했다. 그 소식은 곧 전국 뉴스로 퍼졌다. 8년 전 실종된 남성, 부산에서 방송인으로 활동 중 헤드라인이 인터넷 포털을 뒤덮었다. 김미숙은 그 뉴스를 보며 말을 잃었다. 텔레비전 속에 남편이 있었다. 안대를 한 얼굴, 익숙한 미소. 화면을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TV 앞으로 다가갔다. 그가 웃고 있었다.
기자는 그는 자신이 과거의 기억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아이들은 그날 뉴스를 보며 말을 잃었다. 막내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첫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미숙은 밤새 뉴스를 반복해서 보았다. 모든 장면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가 정말 기억을 잃었을까? 아니면 새 삶을 선택한 걸까?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다. 이 부산에서는 또 다른 혼란이 시작됐다. 최민석의 아내 리나영은 뉴스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남편이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다. 기자들이 그녀의 집 앞에 몰려들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인터뷰를 거부했다. 경찰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족 모두를 소환했다. 며칠 뒤 그는 경찰 조사에 참석했다. 눈앞에는 인천에서 온 가족이 있었다. 그들은 울면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경찰이 지문 결과를 보여주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최민석입니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혼란이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방송국 앞에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줄지어 섰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을 잃은 남자라고 불렀다. 그는 짧게 인터뷰를 했다. 저는 과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속이려 한 적도 없습니다. 그 말은 정제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낯설 만큼 고요했다. 그의 정체가 밝혀진 이후 양쪽 가족은 모두 무너졌다. 인천의 가족은 기적처럼 돌아온 사람 앞에서 기쁨보다 혼란을 느꼈고 부산의 가족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뉴스에서는 그를 두 개의 이름을 가진 남자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흥미로워했지만 그 안에는 웃음이 없었다. 이 며칠 후 그는 경찰서에 다시 불려나갔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사관은 조용히 물었다. 기억이 정말 없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첫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산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누구의 글씨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문장이 자신을 대신해 살아온 시간의 시작이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그는 침묵을 지켰다. 경찰은 그의 신원 확인을 여러 번 반복했다. 지문, DNA, 과거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두 일치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이라는 도시 이름조차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거짓처럼 들리지 않았다. 담당 수사관은 그를 두고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의학적 검사 결과가 그 말을 뒷받침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가 그를 진단했다. 그는 해리성 기억상실증, 즉 심리적 충격에 의해 과거 기억이 사라진 상태로 보였다. 사고나 외상은 없었지만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가능성이 컸다. 의사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런 경우 환자는 실제로 과거를 떠올리지 못합니다. 뇌 손상이 아니라 심리적 방어작용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대중의 시선을 더욱 자극했다. 언론은 그를 두 번째 인생을 산 남자라고 불렀다. 방송국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는 그 모든 관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였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두 가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무너졌다. 인천의 김미숙은 그가 진짜 기억을 잃었다는 말을 믿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분노가 올라왔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그는 만나기를 거부했다. 경찰 조사실에서의 만남조차 없었다. 미숙은 언론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고 대신 조용히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부산의 리나영은 그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났다. 그녀는 기자에게 짧은 한마디를 남겼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가 우리를 속이려 한 건 아니라고 믿어요. 이후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사회는 그를 흥미로운 이야기로 소비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에서 기억을 잃은 남자라는 주제로 그의 이야기를 다뤘다. 정신과 전문가들이 나와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일부는 그가 고의로 기억을 잃은 척한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그가 진짜 환자라고 했다.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그 자신만이 알았다. 그는 경찰 조사를 마친 후 모든 공적 활동을 중단했다. 방송국은 그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부산 FM의 마지막 방송에서 그는 아무런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라디오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았다. 그는 인천으로 돌아가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제가 그곳 사람이라면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는 그저 부산에 남았다. 작은 원룸을 얻고 혼자 살기 시작했다. 외출은 최소한으로 줄였고 세상과의 연결을 끊었다. 그의 심리치료는 꾸준히 이어졌다. 담당 의사는 그에게 과거를 떠올릴 수 있는 질문들을 던졌다. 어떤 냄새, 어떤 음악, 어떤 장소가 기억나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단 하나, 바다의 냄새만은 익숙했다. 하지만 그 바다가 어디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도 그는 과거를 찾지 못했다. 미숙은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지만 쉽게 할 수 없었다. 그가 일부러 도망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모든 걸 잃은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신문에서 그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아무 말 없이 스크랩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약을 먹고 짧은 메모를 남겼다. 노트에는 간단한 문장들이 적혔다. 오늘은 평온했다. 꿈을 꿨다.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 문장들을 다시 읽으며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심리치료 중 어느 날 의사는 그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 혹시 기억을 되찾고 싶지 않은 건 아닐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짧게 웃었다. 모르겠습니다. 그 웃음은 피로와 체념이 섞인 표정이었다. 그가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기 시작할 무렵 한 언론이 그의 삶을 다룬 기사를 냈다. 제목은 기억을 잃은 남자, 죄책감도 잃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 문장에 반응했다. 댓글에는 수많은 의견이 달렸다. 어떤 이는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행복일 수도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책임을 버린 사람에게 새 삶은 없다고 썼다. 그는 그 기사를 읽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해졌다. 세상이 자신을 판단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건 자신이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느냐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최민석이라 불렀다. 어느 날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병원 복도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그에게 말했다. 젊은이, 기억은 잃어도 마음은 남는 법이야. 그는 그 말에 잠시 멈춰섰다. 그 문장이 오래 남았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오래전에 쓴 문장이 있었다. 나는 새로운 이름으로 산다. 그는 그 아래에 짧게 적었다. 그래도 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의 치료 기록은 점점 줄어들었다. 의사는 마지막 면담에서 이렇게 적었다. 기억 회복 가능성 낮음. 그러나 정서적 안정 유지 중 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를 되찾지 못해도 상관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또 다른 기억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사랑했고 또 누군가를 잃은 사람의 기억이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더 흥미롭다. 그 문장은 여전히 그의 인생에 남아 있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그 말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2018년 겨울, 그의 이름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언론의 관심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다른 뉴스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부산의 같은 원룸에서 조용히 살았다.
방송에서의 명성도 사회의 관심도 모두 사라졌지만 그는 그것이 오히려 편했다. 매달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했다. 의사는 늘 같은 말을 했다.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그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돕거나 청소년 상담 봉사를 맡았다. 방송 시절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가끔 있었지만 그는 짧게 웃으며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이름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지만 남았다. 그가 일하던 센터에는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이 종종 찾아왔다. 부모의 이혼, 학교폭력, 가정 형편 등 다양한 사연이 얽혀 있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조언보다는 경청을 선택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건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끝까지 들어준다는 감각이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주 말했다. 기억보다 중요한 건 오늘이야. 그 말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가끔 지나가는 바람의 냄새에서 어렴풋이 과거의 조각이 떠오르곤 했다. 그러나 그는 그 기억을 붙잡지 않았다. 대신 현재를 살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인천의 김미숙이었다. 짧고 조용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제 괜찮아요. 그는 편지를 여러 번 읽었다. 글씨는 단정했고 문장의 끝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듯 했다. 그는 다음 날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그에게 물었다.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까? 그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이라는 이름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마치 잊어버린 무언가가 다시 손끝에 닿은 느낌이었다. 그는 이후로도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겼다. 때로는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인생을 훔쳐 살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름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그 모순 속에서 매일을 살아갔다. 2019년 초, 그는 다시 라디오를 시작했다. 이번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역 프로그램이었다. 주제는 삶의 두 번째 기회. 제작진은 그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새 이름으로, 새 목소리로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첫 방송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한 문장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청취자들은 그의 방송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그는 사연을 읽으며 누군가의 절망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였다. 방송국에는 감사 편지가 쏟아졌다. 당신의 말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는 그런 편지를 읽을 때마다 자신이 여전히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임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서서히 악화되고 있었다. 왼쪽 눈 뒤쪽의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다. 병원에서는 종양의 재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조용히 치료를 받으며 방송을 이어갔다. 동료들은 걱정했지만 그는 괜찮다고만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약해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 그는 방송에서 병이나 죽음에 대해 직접 말하지 않았다. 대신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모두 잊히지만 그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청취자들 사이에서 인용되며 퍼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방송한 날, 스튜디오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름이 바뀌어도 마음은 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누군가의 하루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방송은 평소보다 일찍 끝났다. 이후 그는 병원으로 향했다. 며칠 뒤 그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의사들은 그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병실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가 남긴 라디오 녹음은 여전히 방송국에서 재생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이름, 최민석은 세상에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말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 있었다. 기억을 잃은 남자가 남긴 건 결국 기억 그 자체였다. 2020년 봄, 그의 병세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았다. 종양은 다시 퍼졌고 의사들은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치료를 중단하고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하루를 보냈다. 더 이상 기억을 되찾으려 하지도 않았고 과거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대신 매일 짧은 일기를 썼다. 오늘도 바람이 불었다. 누군가를 떠올렸지만 이름은 모른다. 그래도 마음은 따뜻했다. 그의 곁에는 오랜 친구가 되어준 병원 사회복지사 한 명이 있었다. 그녀는 그가 라디오 진행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가 했던 방송 녹음을 병실에서 틀어주곤 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그때의 나는 참 행복했나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부산 FM에서는 그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사람의 온도를 다시 편성했다. 오래된 녹음이 다시 전파를 탔고 그를 기억하던 사람들은 사연을 보냈다. 그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습니다. 그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방송국은 그의 병세를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을 조용히 되돌려주고 싶었다. 어느 날 오후 그에게 한 통의 작은 소포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리나영이었다. 상자 안에는 아들의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하늘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빠를 닮은 웃음을 가졌어요. 당신이 어떤 이름으로 살든 아버지로 기억될 겁니다. 그는 그 편지를 천천히 접어 가슴에 넣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끝이 조금 떨렸다. 며칠 뒤 인천의 김미숙이 조용히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침대 옆에 앉았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익숙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그동안 힘들었죠? 이제 괜찮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내가 누구였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한 사람이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문장은 그의 생의 마지막 기록이 되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고 먼 곳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부산 FM의 동료 몇 명과 복지센터 직원들이 참석했다. 리나영은 아들을 데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김미숙은 멀리서 지켜봤다. 누구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의 슬픔은 다르지만 그를 위한 마음은 같았다. 그의 묘비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졌다. 두 번째 이름, 최민석. 그 이름으로 살아낸 모든 날에 감사하며 그의 죽음은 잠시 뉴스에 실렸다. 기억을 잃은 남자, 마지막까지 자신을 잊지 않다. 그 기사는 며칠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다. 댓글에는 수많은 글이 달렸다. 그는 두 번째 인생을 진심으로 살았다. 잃어버린 기억보다 남긴 마음이 더 중요하다. 시간이 흘러 그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남았다. 심리학과 학생들은 그를 해리성 기억상실증 사례로 공부했지만 그의 삶은 단순한 병리학의 범주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면서도 누군가의 삶에 따뜻함을 남겼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뒤 부산의 한 라디오 스튜디오에서는 추모 특집 방송이 열렸다. 제목은 그가 남긴 목소리. 진행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름을 잃었지만 사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잊히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방송이 끝날 무렵 예전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을 살아내는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방송을 들은 수많은 청취자들이 메시지를 보냈다. 어떤 이는 잊고 지냈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떤 이는 오래 미뤄둔 사과를 했다. 그는 죽은 뒤에도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기억을 잃은 남자가 남긴 건 기억 그 자체였다. 그의 묘지는 지금도 조용히 남아있다. 바람이 불면 잔디 사이로 작은 명패가 흔들린다. 누군가 가끔 꽃을 두고 간다.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카드 한 장이 함께 놓여 있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를 두고 이런 말을 했다. 그는 누구였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이미 나와 있었다. 그는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으며 또 누군가의 위로였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있던 사람이었다. 그의 삶은 한 가지 진실을 남겼다. 사람은 기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는 이유는 과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한 문장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반복된다.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그 문장은 시대를 지나며 새로운 의미로 이어졌다. 누군가의 절망 속에서 또 누군가의 새벽 방송에서 그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잊었지만 그가 남긴 온도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름이 바뀌어도 마음은 하나였고 삶이 두 번 주어져도 진심은 단 한 번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이야말로 그가 세상에 남긴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많은 굴곡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따뜻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기억을 잃어도 마음은 남고 이름이 바뀌어도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잊지 마세요.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시작은 때로는 더 따뜻하고 더 진실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또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이 저희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